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화를 낼 때 직원을 범죄자라 부르는 사람이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새로 생긴 양육비 이행원의 원장 후보자가 아무래도 낙하산인 것 같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만든 쉼터에 가출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연간 가장 큰 시사매 거진 24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다룹니다. 이름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이었고요. 그전에는 공안검사셨습니다. 네. 우리 황교안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창호 전 판사의 이력을 찾아보다가 네. 공안 파트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 빠졌습니다. 왜요? 다 이 모양인가? 그건 이미 황교안을 통해서 공안의 교과서 황교안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 안 인권위원장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A형 간염, 항문암 등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이 암을 유발한다는. 그리고 이 사람 진화론 부정론자입니다.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그리고 진화론 부정론자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에도 이용될 수 있다. 과학을 믿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습해보는 국정감사 기록실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내 곁에 종로 5가 더 쌍화,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드라큘라, 네가 5라운드까지 버티거나 한 구역이라도 마을 사람들을 감염시키면 영국은 끝장이다. 이봐, 바넬씨. 그럼 내가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드라큘라의 체력을 모두 깎으면 인류의 승리. 아름다운 아트워크의 1대1 대결 게임 드라큘라 대 반 헬싱.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만두게임즈의 신작이 나타났습니다. XSFM의 광고를 한 지도 벌써 2개월. 기존 보드게임 유저들은 모두 한 번씩들 산 건가 싶은 이 시점에 드디어 새로운 게임을 들여왔습니다. 이번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혹은 아는 포켓몬 시리즈. 저는 알기만 하죠. 저는 이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포켓몬 세대이긴 그럼 한데 난 뭔데 아냐? 시사의 영역인 거죠? 너 진화론 부정하냐? 진화 못할 놈. 억울해. 타코,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포인트 샐러드 EV, 잠만보 다이스게임 3종 모두 기존에 인기 있는 보드게임의 포켓몬 테마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약간의 특별 규칙을 추가하여 만든 제품들입니다. 한정판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포켓몬 에디션입니다. 새 게임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현재도 19,200원에 팔고 있고 스토어 리뷰만 300개 달려있는 포켓몬 플레이매트를 증정합니다. 포켓몬 플레이매트 위에 화투를 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증정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을 들고 왔었대요. 그러자 유면상 PD 그걸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5만 원으로 낮춰서 돌아왔습니다. 우와, 50%를. 이게 이걸 많이 팔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싸고 잘 나가는 아이템입니다. 만두게임즈에게는 정말 큰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재고가 이렇게 막 엄청 남는 제품이 아니라 현재도 잘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저 포켓몬 덕후들은 구매력이 상당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부디 혼내주시길 바란다. 써놨는데 무슨 혼날 사람은 유명산 PD죠. 이렇게 광고주를. 이 얘기 할 시간에 달려갑니다. 엑세스몰에. 자, 쌀쌀한 날씨에 외부 활동이 적어지는 이 시기 한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패딩 잠바만이 아닙니다. 만두게임즈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UPD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패널들 모아서 한번 만두게임즈에게 게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로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포켓몬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 룰이 따로 있어서 춤도 좀 춰야 되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피카츄, 이상해 씨, 파이리 이렇게 외치다가 맞는 게 나오면 빡! 술게임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20대는 모든 게임을 술게임으로 이해하는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십시오. 눈에 광기가. 나 네. 이제
로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잊혀지고 황정민 버전 아파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딴 거 좀 그만 찾아 들어. 하루에 3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댓글만 안 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2살 반짜리 애기도 맨날 아파트. 아 그래요? 네. 아빠 아파트 틀어줘요. 황정민 아파트는 들려주지 마시고요. 저희 아빠는 로켓을 들으시더라고요. 아 맞아 알아. 김정은, 김여정 그 버전. 버전에. 네. 누가 보내줬다면서 트시는데. 국정감사기록실 인권위 이야기입니다. 자, 인권위의 노답 삼형제가 아니요 개노답입니다. 인권이 개로도 삼형제다. 있습니다. 안창호 그렇습니다. 이슈 하나 인권위 혐오 3총사 2충상 민주당 노종면 김성의 섬이화 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는데요.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이 현재 재직 중입니다. 대통령 추천의 이충상 의원, 국민의힘 추천의 김용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추천의 남규선 의원이 있는데요. 최근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시각이 논란이 되면서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근데 진짜 빌런들은 이충상 의원과 김용원 위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엄청납니다. 근데 이들의 콤비는 현재 대통령실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민주당 서미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이란 말이 있는데 현재 인권위는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렇습니다. 즉 진화 부정론자 위원장님은 실세가 아니란 뜻이에요. 위원장님인데. 네. 그리고 내내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건 이 셋의 답변 태도를 비교만 해봐도 사회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국감 내내 그냥 안창호 위원장이 질문을 받는데 계속 종종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이들 상임위원들한테 떠넘겨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오빠가 그러고도 위원장이야 소리를 몇 번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이 셋 중에서 김용원 위원이 사법 19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이 24기고요. 선배다. 23기고. 이충상 위원이 딱 1년에 24기. 최고 선배가 김용원 위원인데 그래서 전 인권위원장한테도 지금 현 인권위원장한테도 굉장히 선배. 무리하게 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포기했고 보수 개신교 패턴대로 움직일 걸 아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접었다고 치더라도 인권위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건 상당한 국가망신이라서 네. 되게 은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한 국가망신. 그리고 이들이 인권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적도 너무너무 화려해요. 네. 특히 김용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네. 근데 진짜 이들에게 쏟아진 국감장에서의 이슈만 해도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는데 약간 이들의 역할을 비교하자면 인권위에서 역할을 비교하자면 약간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문수 장관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소수자와 피해자들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곳이 인권위잖아요. 근데 이런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오히려 이들을 향한 막말 그리고 심지어 고소 고발도 서슴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118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이 있거든요. 간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로부터 이 편향된 세계관, 종교관과 인권 옹호자 탄압 등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위원 그리고 이충상 위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으로 해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어요. 국감장에서는 우선 이충상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작년 인권위 내부망에서 그의 혐오 발언과 갑질 등을 지적한 직원들과 키보드 배틀을 벌였어요. 오, 지금은 키베. 이 게시글이 사라졌죠. 삭제됐죠. 네.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 네. 지난 1년간 그래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특별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 보고서는 이충상 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인권위는 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위원이 징계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고 또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인권 침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그게 인권 침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와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네. 그러니까 분하지만 네. 그 말이 맞거든요. 피해자 보호 네,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네. 그래도 제출은 해야 된다. 음. 비공개로 걸어놓고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름을 가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권이 있는 핑계를 댔어요. 피해자들을 관련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충상 의원은 눈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는 그는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공식 감사 결론인데 인정을 안 하세요? 예. 그럼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전혀 할 의향이 없고요.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위문서 네. 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아니 지금 범죄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박 겉핥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그 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범죄를 블라블라 하잖아요. 범죄자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 감사 결과를 인정하냐고 물었을 때 비웃는 듯한 답변을 보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뭐라고 답하죠? 아닙니다. 네. 이게 되게 경찰서의 건달 같은 말투거든요. 네. 증거 있어요가 다음에 그 다음 코러스로 나와야 그죠.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당사자들을 향해서 범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데요. 방금 이충상 의원이 해당 직원을 범죄인이라 한 게 2차 가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지하려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다 무력화됐다. 보고서 제출 안 할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제 제출해야 된다. 저 태도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안창호 위원장은 마지못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충상 의원은 내가 그런 욕을 한 것은 피해자 직원이 무슨 허위 주장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 주장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충상 위원은 그리고 이충상 위원한테는 피해자가 아니죠. 본인이 피해자죠. 말이 되냐고요. 네, 직원이 가해자고.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편 혐오 발언이라는 게 끔찍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대상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충상 위원은 국감장에서 본인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짓밟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였는데 이태원 참사 때 인파 속 구출되었지만 2명의 친구를 잃고 2차 가해 속에 괴로워하다가 43일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재현 학생인데 이 이재현 학생의 엄마 송혜진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어요. 그는 이충상 위원의 막말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충상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건을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난 사고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특별법은 없다.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충상 의원은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을 넣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등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기 위해 모여서 죽은 사고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며 희생자의 생명을 비교하며 욕보였습니다. 속기록엔 없지만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는 억지 부리지 마라. 어디서 저런 게 기어 들어왔냐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피해자 어머님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의 막말 중에 이태원 참사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부분이 유난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누가 보면 민주화운동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시도를 합니다. 5.18은 개별사건 법률은 위헌으로 강하게 수용된다는 헌법재판 판례가 있는데 5.18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헌이 아니지만 이충상 의원님, 이것을 국제기구의 해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럼요. 더한 것과 덜한 것이 무슨
더한 것과 더 귀한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인권이 더한다고 썼는데 이청상 의원님 현장에서 그 귀라는 한 글자를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에서 국제적 망신을 산 거예요. 우세스러운 줄 아세요. 참사에 뭐 더 귀한 덜 귀한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한 글자 잘못 발음한 것 뿐입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시간 멈춰주세요. 자꾸 저요 몰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 몰주의라고 발언 안 했습니다. 놀기사하고 집합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더한과 더 귀한. 나는 더 귀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한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살짝 발음을 잘못한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게 뭔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요. 네, 참고로 다시 상기드리자면 이 피해자가 직접 나와 있는 국감장입니다. 근데 자기가 억울한 게 더 큰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사람은 평생 판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고 부장판사를 거쳐서 민사법학교의 부회장.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 있었고요. 국힘 선대본의 전북 선대위원장이셨네요. 아무튼 네. 이런 날건달의 레주메가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이에요. 네. 아니 뭐 다른 더 그럴듯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해명과 태도를 앞에서 본 참고인은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에 이충상 의원도 잠깐 동요한 듯 해 보였으나 이거는 그냥 장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보내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리움을 갖고서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힘에 많이 붙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이충상 의원이 한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저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인권위원이 희생자를 향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상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요청합니다.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그 자녀를 잃으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국가의 책임을 엄연히 인정했지 징역 금고 5년 이하가 선고될 것이라고 전원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저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국가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 책임은 물론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국가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안하무인이죠.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 자기도 뭔가 동요한 듯 울먹이다가 바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 속도가 이 사람의 세계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이 국감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졌는데요. 근데 옆에 뭔가 억울했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이 더한 모두를 사람 경악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원 의원님, 이충상 의원님, 우리 참고인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좀 있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진 참고인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말투에서 알 수 있죠. 니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 12구 참사 있고 얼마 후에 며칠 뒤에 우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놀랍게도 헌정사 최장수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한 한덕수 총리가 아닐 수도 있군요. 아직도 모르니까요. 정호원 총리 보고 싶어요. 라푼젤. 한덕수 총리가 그 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책임을 묻는 질문에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랬다가 통역이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들려야 되는 일에 책임져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서 비꼬는 말을 하면서 웃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농담을 하죠. 예. 네. 그때 쪼개는 장면이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후로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에 들러서 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집회도 계속 있었죠. 네. 거기 사람들하고 일일이 악수한 다음에 여기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향해서 수고하세요 이러고 뒤돌아가요. 이 정부의 패턴에 맞는 사람들을 인권위원회에 들여왔을 거거든요. 저는 그 점이 흥미로웠다는 거죠. 이 화려한 경력에 저 비슷한 멘탈의 건달들이 있구나. 딱 맞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유감없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앞뒤 설명할 게 너무 없이 투명하잖아요. 네. 국민이 죽었으면 목숨을 잃었으면 국민 아니라 세상 어떤 시민들도 그걸 항의하진 마라. 우리한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싫어.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건 싫어. 그럼 우리는 답해야죠.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 거야? 회수해야죠. 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권력은 회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인권위 국감이요. XSFM입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빔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광고. 더 쌍화. 더 쌍화. 겨울이 코앞입니다. 벌써 추워요. 전 이미 겨울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미래를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대선 개표를 보고 있는 저는 아주 춥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먼 미래에 만약 오늘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었나요? 그렇다면 먼 미래의 오늘을 인류 쇠망의 첫날로 기록을 할 것이다.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성인에게 더 쌍화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쌍화차 먹고 싶다고 매번 종로에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서울 종로에. 네. 종로에 가지 않아도 진한 쌍화차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쌍화를 액세스몰에서 사면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대신 맛은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며 지내온 시절 덕에 전국 6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놀랍도록 촌스러운 그 간판자 소개해드렸죠. 우와. 공포영화 보시죠. 그러지 마.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피드백에 선물로 구매한 사람들의 칭찬이 후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선물로 들고 가기 참 좋게 생겼어요. 박스 패키지 이쁩니다. 약간 고급집니다. 더 쌍화를 간편하게 액세스몰에서 즐겨 보십시오. 더 쌍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빠밤. 몇 년을 걸쳐서 잊을만 하면 사면에 나오고 잊을만 하면 사면에 나왔던 배드파더스의 노력은 결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크나큰 빠진 부분을 쉬지 않고 지적해줬거든요. 진정한 의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경단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이슈 2. 양육비 이행원의 과제들.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한지아.
진짜 배트맨이시고요.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안도 있고 국감 아이템도 있고 공공기관의 구성도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거나 격상이 됐다는 것은 공적 자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쓰이게 됐다는 의미죠. 또는 어디서 열심히 해먹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다는 뜻은 이승만을 되살리겠다는 뜻이죠. 네. 다행히 이번엔 전자의 경우를 소개드리게 됐습니다. 이승만을 되살리는데 양육비 이행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국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난 9월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관은 뭘 하는 곳이냐면요. 행정안전부의 정보를 활용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을 하고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법적 지원도 하고요. 네. 2015년에 만들어져서요. 이전까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여가부 산하기관의 내부기관으로 있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이름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만큼 크게 막 그러니까 중요성을 덜 사업을 발굴했다는 하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난 9년 동안 이행원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행원이 이행한 양육비는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기관에서 했음에도 이 정도 성과는 냈다. 네. 생각해보면 양육비가 한두 푼 나가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을 이번에 독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일종의 행정대집행. 네.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런 게 필요할 때 국가 권력이 나서주면 참 도움이 되죠. 네. 돈을 받아내는 일은 개인의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한부모 가정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는 비율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21년에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건 지난번 대선 데이터 센트럴을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윤석열 캠프의 공약집은 문재인 정부의 했던 업무와 공약이다. 네. 뭔가 괜찮은데 싶어서 찾아보면 다 레거시가 있어요. 네. 2021년에 그래서 이 공약을 이행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은 한시적인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생겼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또 통과했어요. 행정부가 이제 10월 16일에 공포를 했는데 여러 의원들의 안이 합쳐졌더라고요. 근데 김한규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지 제일 열심히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행원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소송을 하겠죠. 근데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이행원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구상권 회수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쉽게 말해 우습다. 권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원의 독립법인화는 선지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전 퀘스트 정도쯤 됩니다. 네. 독립법인 하면은 좀 더 예산과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꽤 지난한 업무였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퀘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알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행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6명은 살아있는가? 그렇죠. 그걸 저희는 질문해 봐야겠죠, 먼저. 그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 한 명당 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소송이 253건이었대요. 진정 살아 계신가요? 민간 법무법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민간에서는 보통 연간 50건 정도를 하거든요. 5배 이상으로 일을 하는 거죠. 50건이면은 한 주에 하나씩 쳐낸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많은 거죠, 사실. 그죠. 과도한 업무량과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민간보다 급여는 낮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253건이면은 진짜 한 주에 4-5개를 처리한다는 건데 와.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이름 모르는 상태에서 있을 때도 이렇게 업무가 많았는데 선지급제가 도입되면은 더 소송이 늘겠죠. 몰릴 테니까.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커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행원 소송의 80%가 외부 위탁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 6명을 살려야 되니까요. 네. 그럼 253 곱하기 6이 20%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소속 변호사가 하는 직접 소송이랑 외부 위탁 소송이 실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소송의 경우가 양육비 이행률이 59%쯤 되고요. 60%? 네. 위탁 소송의 이행률은 27.6%입니다. 자, 직접 했더니 60%. 네. 밖에다 시켰더니 4분의 1. 이 랜덤 운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마치 그 어린이집 랜덤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국공립 안 되면 아이의 운명은 점점점. 네. 근데 이게 랜덤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보죠. 일단 위탁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하면 끝입니다. 근데 직접 소송은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과가 일단 랜덤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선지급제가 나온 이유가 이행 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이게 이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한국인들의 기본 정서가 양육비 같은 게 마인드에 없나 봐요. 네. 그리고 그래서인지 꼼수가 너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아까 국세청 정보 받아서 은닉 재산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재산을 본인 명의로 안 두는 거예요. 아니 이혼이 그렇게까지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데 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소송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지급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그가 지금 급한 불만 끄려다가 자기 집에 불 붙은 얘기를 저희가 지금 2년째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액수가 부족해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뭐 저는 천천히 늘려 나갈 거라고 네.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뭐 영원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불 끈다는 거죠. 그런데 인적, 물적 자원마저 받쳐주지 않으면은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저희가 매년 하는 얘기죠. 여성가족부 예산 돌려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 없다. 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랜덤운이 아닌 이유 하나. 지역 불평등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행원은 수도권 7개의 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력이 그쪽에만 있군요. 제가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힘이 없다고요. 그럼 비수도권 지역 사건은 거의 위탁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엄마나 아빠는 승소 확률이 4분의 1로 낮아진다. 네. 이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행원의 소송 비중은 제가 아까 위탁이 80%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탁 소송은 다 비수도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 수요자는 오히려 비수도권에 더 많다는 말도 돼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의지와 돈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민생이. 네. 그래서 한지아 의원이 제안을 한 건요. 일단 주요 권역별로 이행원 분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들을 분원마다 이제 늘려가지고 그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예산이네요. 네. 그러려면은 여가부의 권한이 커져야겠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원장을 뽑아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원장에게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버전의 공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이제 원장 얘기예요. 네, 최근에 이 공고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을 가진 자. 네? 라고 자격 요건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무용수를 뽑나요? 아, 가서 베드 파도스에 목을 치는 건가요? 언얼돌 휘두르는? 김한규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김한규 의원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베드 파더스가 아니라 베드 파더스 대상. 네. 그 고유 역량이 뭔지는 안 알려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허.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원장에게 필요한 고유 역량이 뭔데 도대체? 대학교 수시에서 이런 식으로 모집하면 별 미친놈 다 모일 텐데. 무용수. 전 투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답 수천 형제가. 즉 원장에 응모하고 싶은 인사가 있으면은 이 고유 역량의 정체부터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어쩌면 양육비를 안 낼 관상이야. 아니요. 어쩌면 고유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독심술이 진짜 고유 역량일 수도 있어요. 진짜 투시 독심술을 보는 거다. 초능력 학교 면접인 거죠.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을 가진 자. 그리고 김한규 의원은 내정설이 도는 사람이 있다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게 사람들이 미륵보살락하대 이러면서 가서 남의 미래를 맞추고 이러면 된다는 걸 김한규 의원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소설의 주인공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여기 왜 이름들이 다 이래? 대통령실 행정관. 안창호의 전지현의. 자, 지난 총선 구리 지역구의 예비 후보였어요. 국민의힘 분이세요? 본선 진출은 실패해서 데이터 센트럴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변호사고요. 정치 경력은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 후보 캠프. 이분 서울시장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랬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니다. 땡밥인데요. 아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왜? 별명이 신세대 여전사래요. 무용 맞네요. 이건 땡밥한테 맞네. 붙여주는 별명이죠. 한동훈 대표 별명 생각해봐요. 초음속 슈퍼 어쩌구였잖아. 약간 예전에 그분이 오버랩됐는데요. 그 손수조 그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 예. 사상구의 그분. 네. 아니에요. 우리 저 여당 대표님은 요즘 그 태극기 부대 측에서 새로운 많은 과격한 별명들을 지어주고 계세요. 신의 한 수를 보시면 아주 포르노그래픽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신세대 여전사, 전사 클래스니까 당연히 여가부나 그 산하기관이나 양육비 관련 커리어 같은 게 전무합니다. 국방부죠. 워리어 클래스면 아무래도 전사 클래스. 즉 원장 채용 요건이 바뀌어야만 응모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신세대 여전사. 김황식 후보 캠프. 뭔가 비밀스럽잖아요. 자, 출마한지도 몰랐는데. 김한기 의원의 소설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전지현 당시 예비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용진 대외협력비서관이었는데 이들과 일한 것이 행운이었다.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기정은 지금은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의전비서관입니다. YTN 기자 출신으로 뉴탐사에 의하면 7인회의 일원이고 7-4시 강신업 변호사에 의하면 3간신의 하나라고 합니다. 갈수록 무협이 되는 기분입니다. 문고리 인사죠. 7위까지 뽑아도 들어가고 3위까지 뽑아도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 여사님 최측근이라는 소리겠죠. 오죽하면 얼마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을 찍은 사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 같이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즉 물리적으로도 측근이에요. MBC. 근데 보통 NPC가 아니죠. 그 제일 큰 고블린 상점의 회장님. 그 왜 디아블로 3-4에서는 따라다니는 NPC가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싸우는. 아 그렇죠. 와우에서는 보통 소환수라고 하는데 이름 밑에 있는 거죠. 윤석열의 소환수. 그죠. 패쯤이 낫겠습니다. 테크니컬리. 이기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실제로 회담 다음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라인 인사 이름을 거론할 때 이기정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호가 호의한다고 거론을 했어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들 때문에 자신을 총애하다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질투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그도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면전에 대고 처음 하는 말이 그 인선인 건 여당 대표로서는 너무 짜치거든요. 여튼 중요한 건 대통령실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런 이기정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출마를 시도했던 전지현 전 행정관은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의 라인이라면서 밖에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자리를 하나 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현재는 시사평론가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과 방송 출연에서 김건희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AKA 오피니언 리더. 네. 그런데 김한규 의원실이 가져온 실드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가끔 관시법스러운 실드도 보여요. 법적인 것도 있지만. 자, 혹시 독심술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자리는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 기준이 뭐라고 했죠? 특별한 왔다.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네. 그게 뭐든 간에. 그런데 김한규 의원은 아주 살짝 전지현 전 행정관이 다른 자리인 여가부 장관 내정자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김행이 놀랄 소리. 다른 후보자 중 하나는 현재 국감에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하고 있었던 그 신영석 차관인데 경쟁 붙이는 건가요? 도발이죠.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둘 중 어느 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입장에서 이런 개혁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훨씬 빨리 커지고 안정되고 전국 조직을 갖추고 많은 공무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양육비를 더 빨리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기조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사업에 마음이 없는 곳이 집권을 하면 그냥 할 필요 없는 사업인데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됩니다. 마음 건강 서비스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측근을 장으로 꼽고
그 측근은 자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사업을 돌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 과정 어딘가를 김한교 의원이 짚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결국 얘기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키면 들킨 쪽에서는 언제나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네. 도망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광고 후에 또다시 인권위 혐오 개노답 삼총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 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20분을 공들여 모은 내 부동산을 몬스터가 부쉈잖아. 푸른지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럼 푸른지구 할래? 그냥? 아니, 이게 더 재밌어. 1994년 독일 올해의 보드게임을 수상한 명작 스테디셀러 맨해튼.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몬스터 확장이 포함된 개정판으로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고요. 네, 미래를 아시는 여러분 춥습니다. 제가 인권위 친구들을 다시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네. 이슈 셋 인권위 혐오 삼총사 김용환, 민주당 박성준, 개혁신당 천하람. 다시 인권위로 돌아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김용원 위원의 음성을 짤막하게 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느껴지셨던 것처럼 이분의 태도는 계속 국감장 내내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60 넘어 저러는 사람은 그동안 제지를 당해본 적이 없다. 네. 아, 이거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태극기 부대 이모부가 있거든요. 말투가 똑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모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이거는 여담이고 TMI이긴 한데 이분은 이 검사 시절에 이제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다가 이제 언론사에 들이닥쳐서 이제 그때 막 다 까발려진 적도 있었고요. 뭐 90년대 말에는 해수부 장관한테 뭐 할복하라면서 일본도를 보내고. 그 룸사롱에서 놀던 거 그 찍은 그 기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소를 했죠. 네. 다른 건으로. 네. 멋진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지금 인권위 검찰이네요. 네. 근데 그는 또 인권위 내에서 군 인권 보호관을 겸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분이 또 네, 그래서 군인권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는 군 관련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우선 민주당 박성중 의원은 그 김용원 위원이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뭐하러 군인권센터에 소송을 할까요? 네, 우리 일 빼앗아가지 마. 우리도 보호할 거거든? 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다행이겠죠. 근데 지난해 8월에 군인권센터는 최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다가 되려 피의자가 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 수사 중단 요청 등을 담은 긴급 구제 안건을 국가인권회의에 신청을 했어요. 이건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국가인권위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당시 김용원 위원은 의도적으로 병가를 내면서 상임위가 열리는 것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이를 문제 삼았어요. 근데 김용원 의원은 이를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이 태도는 반노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병가를 낼 수도 있지. 이걸 무조건 의도적으로 말한다는 건 노동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노동탄압이라고 치죠. 그걸 민간단체가 문제 삼았을 때 노동탄압을 당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걸진 않아요. 네. 나 그때 진짜 아팠단 말이야. 네. 그게 내 명예가 훼손된 건가요?
근데 스포일러를 먼저 말하자면 1심 판결에서 충분히 회피성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아, 판사가? 네. 이 고얀 것. 안 아팠으면서. 법원이 인정한 꾀병. 네. 네. 법적 꾀병. 제가 왜 명예훼손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건으로 최근에 이제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판을 치르고 있는데 재판장이 검사를 계속 혼내고 있죠. 왜 소장에 이재명 욕만 해놨냐. 너무 일기 쓰냐. 재판과 상관 있는 걸 써올 수는 없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혼내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방법 중에 명예훼손이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이 검찰한 사람이 쓰는 방법, 옛날에도 써본 방법이었던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한진 사람 괴롭힐 때 하는 법. 네. 검찰 열매. 그렇죠. 근데 명예훼손만이 아니에요. 김용원 위원은 앞서서 2014년에 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이 있잖아요. 그의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던 전력도 있는데요. 유가족을 수사해요? 네. 어떤 이유냐면 작년에 유가족들이 윤일병의 사인을 재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김용원 위원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유가족들은 항의 차원에서 인권위 사무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고 김용원 의원은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거예요. 참 멋있네요. 우리 여당 대표도 예전에 수사를 받다가 독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검찰의 습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인가 봅니다. 자, 네. 그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 역시 현 여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태원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몰래 마약 검사하다 들킨 적 있죠. 그렇죠.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당 정권 재창출하면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서 희생자들을 마약사범으로 몰겠구나.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려 애쓰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습관?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습관 있나 보다. 사건을 덮어야 할 때. 네, 아무튼 지난 10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 결과는 김용원 위원의 패소였습니다. 졌다고요? 네. 하지만 안 아팠잖아. 하지만 김용원 위원은 이거는 그냥 1심 판결일 뿐이다 이러면서 당당함을 내보였고요. 김용원 위원도 그렇고 안창호 그 위원장도 그렇고 하급심을 되게 무시해요. 맞아요. 1심, 2심을 되게 무시해요. 네. 그거 자주 진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이충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었죠. 안창호 위원장 본인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이었죠.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위에 있고 우리가 지배한다. We rule. 우리가 저 예전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그 얘기 했었는데 법관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 이유를 숫자로 설명해 드렸었어요. 대법관은 법리를 파악할 시간조차 없다. 자기한테 올라오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근데 자기에 대한 의심이 적거나 하급심에 대한 의심이 크다? 에이, 무능한 거 아닐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글러먹은 사람들 아닐까? 죄송합니다. 가죠.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지난 5월에 12사단에서 훈련병이 간부의 가혹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너무도 안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인권위를 지적을 했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특히 펜코에서 불타오르던 이슈였죠. 네, 펜코러들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고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초기부터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정말 사건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 그 사건인데 엉뚱하게 이게 남녀 갈등으로 번졌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개혁신당은 이러한 정서에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개혁신당 의원들은 지금 밖에서 너무 몰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겁나 제정신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박이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인데.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인권교육 미실시, 상급부대의 부적절한 조치, 지휘 책임자에 대한 문책 검토 필요 등을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은 조사 결과를 피조사 기관에게 통보를 하여서 자체적인 보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깡패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랬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가게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집에 가죠. 네. 그럼 몇 그렇겠죠. 사람이 잘릴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이쿠.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이걸 문제 삼은 거고요. 3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천하람 의원실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대한 거. 근데 받긴 받았는데 받은 보고서에는 중요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어요. 아, 특기죠. 이게 네. 진짜 그 문서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분노가 이해가 돼요. 먹줄, 복사할 땐 먹줄 나오죠. 화이트로 그은 거. 네. 이게 너무 많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패널로 확대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도대체 이게 국정원 문서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오후에 천하람 의원실에서는 원본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간에 좀 이상했어요. 천하람 의원실에서 시작할 때 네. 물어봤더니 그거 원본 확인 열람하셨다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중간에 쉬는 그 정해 시간에 가서 자기 의원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원본을 확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위증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몰아세웠죠. 지금 인권위가 그냥 실무적으로도 그냥 그러기 상태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막 업무보고랑 안창호 위원장 얘기가 일치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아무튼 확인한 원본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훈련병 243명 중 76명은 훈련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교관이 연습용 수류탄을 갑자기 투척해서 훈련병이 파편에 맞은 내용, 그리고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도 2일 이후에나 진료가 가능했던 점 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뭘 얼마나 가려서 이걸 나중에 파악하게 된 것인가 싶은 거죠. 네.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미흡한 조치 또한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17시 12분에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시간은 이제 18시 46분.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것은 21시 29분. 3시간 후였는데요. 유가족들은 왜 헬기를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냐는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강원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해자 간부의 신상을 대대장이 문제없다 이렇게 하거나 군의관이 진료 기록을 누락해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인다고 보고서는 또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경찰청은 문제없다고 판단한 내용 또한 보고서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도 궁금하죠. 보고서 잘 썼네요, 그러면. 네, 보고서 잘 썼어요. 여기서 가려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뭐 기밀 사안이 될 만한. 그러게요. 보고서 누가 썼는지 잘 썼네요. 그 얘기를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국가기밀이냐. 네. 이 보고서 저 보고서 다 안 주는데 뭐 여기는 가리고 저거는 안 주고 저건 열람만 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무슨 이게 왜 개인정보 얘기를 하냐. 여기 국가기밀도 군과 정보 기관의 기밀들도 제출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아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를 너무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면 인권위는 도대체 왜 존재하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제가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초반에 주요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은 국방부로부터 자료 전달받을 때 이런 자료는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게 나가면 앞으로 인권위가 국방부로부터 군내 가혹행위 관련 자료는 받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이런 이어갔습니다. 국방부도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이 이 다음에 아마 마이크가 꺼졌나? 그래서 잘 안 들렸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국방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가면 인권위가 국방부로부터 군내 가혹행위 관련 자료를 받는 게 어렵게 된다. 무슨 소리야? 받아내야지. 무의미한 게 계속 이렇게 처리할 거면 그 인권위에다가 군내 가혹행위 관련 자료를 주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죠. 네. 인권위 해체가 답인 건데. 네. 그래서 증인으로 나선 분이 있는데요. 고상만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가족들이 군을 믿지 못했기에 싸워서 국가인권위내 군 인권보호관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유가족들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군 인권보호관은 검사 출신의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 아까 저 양육비 이행원 대단한 사람이죠.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난 아이디어가 국가인권위를 만드는 과정도 지난했습니다.
이걸 장관급으로 올리는 것도 아주 어려웠고 그리고 거기에 군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군의 권한을 뺏는다는 건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 군이 못할 일을 하라고 한 건데 정권이 바뀌고 아젠다가 바뀌었더니 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 가 있단 말입니다. 나약하게 그걸 못 견뎌?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멘탈의 소유자들이 여기 가 있단 말입니다. 제도는 만드는 게 어렵고 망가지는 건 한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이 김용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계속 한 얘기 거야. 아니 네. 다른 의미로 되게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특히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계속 말을 중언부언하는 전략을 쓰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하고 질문을 하죠. 네. 그러면 김용원 위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증인은 저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신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증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계속 제가 읽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을 깔아보고 있구나였거든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권력 있다고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를 하고 있는데 고작해야 임명직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국가의 주인들이 세워놓은 선출직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자 의원도 실드를 쳐주다가 더 이상 못 쳐주겠어서 승질을 내던데 그거는 너무나 크리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임명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잠깐 그러고 말거든요. 이 사안에서 자기가 좀 억울하거나 화가 나서 아니 의원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내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디폴트가 모두를 깔아보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위원장도 자기 미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우리 국방장관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구해오는지 계속 건져 올리고 있어요. 아니 그나마 국방장관 김용현 국방장관조차도 진지한 이슈가 이렇게 오가고 있고 뭐 조언이 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깔아보고 아나무인으로 가르치려 들고 이런 사람은 저 처음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인기 스타덤에 오르지 않았다면 국가인권이 진짜 핫할 뻔했습니다. 시끄러웠던 이슈가 많았습니다. XSFM입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안 다뤘던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가출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이슈넷 쉼터를 꺼리는 가출 청소년 민주당 임의회 국민의힘 조은희 가출 청소년의 50%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옵니다. 임미애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온 거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그나마 안전한 곳이 쉼터일 거예요. 하지만 쉼터에 입소하는 가출 청소년의 비율은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명에 하나? 네. 쉼터를 먼저 찾는 아이들이 많았다면은 가출팸이라는 말이 그렇게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말이 되지 않았겠죠. 네, 옛날에 이 관련한 이슈들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국정감사 방송에서도. 네. 사실 5.5%라는 비율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통계 자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여가부탄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5.5%라는 수치는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간접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그보다도 훨씬 커요. 그렇죠. 교육부도 여가부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죠.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신뢰도 있는 표본을 만들어냅니까? 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실종 신고 안 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네. 왜 쉼터에 갈 수 없는가? 쉼터에 들어가면은 부모에게 위치를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가부 지침에 따른 건데요. 당사자가 끝까지 보호자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쉼터에 24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돼요. 그래도 72시간밖에 안 줘요. 무슨 K리그도 아니고 쉬는 시간 그 정도 주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맞으라는 소리예요? 네. 뭐예요? 그 청소년한테 많아봤자 만 17세, 16세인 학생들한테 너 지금 하루 만에 집에 갈지 안 갈지 판단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죠. 네, 판단을 떠넘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짐을 아이에게 떠넘겼는데 아이한테는 인생의 무게라는 겁니다. 네. 그 실제로 부모가 이게 되게 반복되는 문제예요. 여러모로 부모를 아동학대로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자식이. 근데 무혐의가 나와요. 그럼 집을 나와요. 그 쉼터를 찾았어요. 근데 또 부모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다시 길거리로 결국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도가 아이를 거리로 떠밀어낸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아동학대 이 증명의 책임도 사실 아동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정치적 이슈로 번지면 한국인의 보수적인 스탠다드는 이것의 개혁을 막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런 표제가 보수 언론에 쓰이겠죠. 가출 권한은 정부. 예.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정부. 이런 식으로 그쵸. 절박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무시하기 쉬울 거예요.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온갖 범죄에 또 노출이 되면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둘 다든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을 또 찍죠. 그래서 쉼터마저도 지금 님비 시설로 분류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맞아요. 그 네. 사회의 그림. 이러면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또 몰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힘들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음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래서 좋은 방법은 네. 뭐죠? 그 부모가 행했다고 하는 폭력이 이제 조서에 남아 있으면 그 폭력을 쉘터를 빼달라고 민원을 넣은 민원인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곳은 학대이 아닌가요? 귀담아 듣지 스스로 마십시오. 판단해보세요. 맞아보면서 이제 저 이충상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보시니 어떠세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 규정을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상위법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민법상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실종아동법상 청소년 보호시설장, 그리고 쉼터 시설장이 되겠죠. 네. 또는 종사자는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되면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이게. 네. 이 두 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쉼터에 입소하려는 청소년의 경우에 실종아동법에서 예외로 두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만 16세 이상의 경우에요. 부모에게 입소 사실은 알리되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괜찮네요. 네. 지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입소할 경우에 연락을 안 한다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아, 통과 안 되고 폭파됐나 보네요. 네, 이걸 본인이 또 이번에 국감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또 뭐 발의를 할 테니까 여가부 장관한테 챙겨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요즘 그죠. 명태균에 걸려있잖아요. 열심히 하실진 응원합니다. 또 네. 그걸 더 보여주는 게 여가부 장관한테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조윤희 의원의 발의안은 민법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충돌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그 실제로 법사위에 넘어갔을 때 법사위에서 원래 다른 법과 충돌 여부를 따지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안 된 거예요. 자, 부처는 법이 충돌되면 어떻게 한다?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규정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도 또 문제가 여전히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또 충돌하는 법이 이렇게 많을수록 여가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타 부처와 조율에 나서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가부 장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지 몇 개월이 됐죠. 올 봄에 관뒀죠. 네. 김현숙 장관이. 없어요. 여가부 이거 못해요 이제. 그리고 여당이 이거 못해요 지금. 명태균에 걸려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 일을 행안부 이런 데 이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못해요. 네, 못하죠.
네. 여가부 있어야 돼요. 네. 여가부 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최고로 혜택 많이 받을 애들은 펜코 글 열심히 읽다가 인생이 힘들어진 10대의 남자 청소년들이에요. 그죠. 주로. 대다수가. 네. 근데 뭐 이런 일은 뭐 한둘이어야죠. 뭐. 자기를 보호해줄 법안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말입니다. 네. 이거는 내년에 분명히 또 얘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기억했다가 말씀드리죠. 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573회 마지막 시간에서 국정감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